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손 방송국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그럼요. 네. 요새 합당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나요. 그 이슈가 사그라들지가 않네요. 네, 계속 갑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광고부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요. 대한민국 최남단 땅끝 해남. 해남 얘기예요. 해남 매일시장에 열정 넘치시는 전통시장 상인이 판매하고 계시는 반건조 생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네, 생선은 여수 목포에서 직접 공수해 오고요. 가져오는 즉시 손질해서 건조를 시킵니다. 민어를 포함해서 참돔, 서대, 조기, 볼락이 함께 구성된 8마리 세트 상품입니다. 제가 진짜 반건조 생선 좋아하는데 사 먹어야겠다. 이게 약간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오네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예, 8마리 세트 상품이고요. 100% 국내산 최상급 원물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꼼꼼하고 깔끔하게 비늘, 아가미, 내장을 제거하고 해남 땅끝 천일염으로 저염식 염장을 합니다. 실내 냉풍 건조로 미세먼지 걱정 1도 안 하셔도 되고요. 방부제, 첨가물, 비린내 없는 반건조 생선입니다. 한 마리씩 개별 진공 포장으로 청결하게 보내드리거든요. 부서조기 3마리, 참돔 1마리, 참서대 2마리, 활복 민어 1마리, 볼락 1마리 요거를 세트로 구성해서 푸짐한 8마리 세트로 55,000원에 구성을 했습니다. 명절 위한 알뜰 세트 구성이고요. 구워 드시고 쪄 드시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캠핑, 제수용으로 많이들 찾고 계신데요. 장날닷컴은 전통시장이 온라인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전통시장 상인들과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네, 세트로. 곧 설날이죠. 네,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싸네요. 네. 8마리면. 이렇게 해서 선물 포장해서 간다는 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장윤선 기자 피부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무슨 화장품 쓰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화장품 쓰세요? 제 피부의 비결은 생선입니다. 와,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생선을 정말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도 생선이 빠진 식탁이 없어요. 우리 집은. 네. 부자셨네요. 네? 좀 부유하셨네요. 생선 먹기 힘들어요. 아니야. 생선 한 마리, 조기 한 마리 다 먹죠. 집집마다. 네. 쉽지 않아요. 해안가에 사는 몰라도 내륙에 사는 사람들이 생선 먹는다는 쉽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제 피부의 비결은 생선. 여기 콜라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흰살 생선이든 또 이제 고등어 같은 또 생선이든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회도 좋아하십니까? 네, 그럼요. 네. 제가 이번에 울산 내려갔다가 또 하나 좀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광고 없이 회를 한번 먹어라. 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박형광 기자 맞춤형 광고 들어갑니다. 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 기자의 피부는 이거죠. 네. 한번 흔들어서 바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날씨가 춥고 실내에서 온풍기 사용이 늘어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 필요하고요. 수분 섭취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뭔가 습관처럼 계속 긁고 있다 이러실 때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요. 긁어대며 보채는 아이들, 특히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시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글루타셀이 정말 좋은 게 밖에 춥잖아요. 네. 안에 들어오면 항상 히터 틀어져 있기 맞아요. 때문에 또 열감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맞아요. 얼굴에 열감이 올라오면 바로 성인 여드름을 갑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박 기자님 근데 얼굴이 좀 그러게. 빨간 편인데 네. 여기 글루타셀 있는 날은 안정돼요. 피부가 안정돼. 네, 맞습니다. 네. 글루타셀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저 사실은 어제 이렇게 저 마트를 좀 가느라고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아기가 아토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근데 아기가 막 울고 보채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애를 계속 달래는데 얘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글루타셀 뿌려주고 싶다. 아동학대입니다. 내가 있었으면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좀 애가 시원해. 그쵸. 왜냐하면 꽉 막힌 공간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럴 때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뿌려주면 그쵸. 시원한 맛에 또 애들이 잠깐 또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되고. 조금 이 맛을 알면 이제 네. 집에서 좀 연습해보고 그렇죠. 이러면 조금씩 금방 뿌려주고 쏟아날 그러면 건데. 좋아할 수 있는데 예. 하여간 그 엄마들은 애가 울면 진짜 초긴장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막 울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갖고 다니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갖고 엘베에서. 다니면서 엘베에서 뿌려줘. 사람들이 테러하는 거 아니야? 이 조파 태우기. 자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새 SNS 정치 뜨겁습니다. 예. 기자들이- 오늘도 벌써 올렸어요. 네, 기자들이 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네, SNS 정치. SNS 주말에 너무 정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진짜 대통령은 하루도 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쉬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일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탕 부과금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물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로 라이브 폴 돌렸는데 절대 다수가 이 설탕 부과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되니 그 선순환 구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나게 뭐 의견 올리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어제 보니까 캐대언 그래미상 받은 그래미상. 것까지 골든, 올렸더라고요. 골든. 예, 네. 골든. 예. 근데 이 지금 X 그러니까 과거 트위터죠. 네. X랑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글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요. 맞아요. 좀 예,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용하는 게 주로 X랑 이제 페이스북 사용하시는데 네. 페이스북은 조금 각 잡힌 거, 맞아요. 약간 맞아요. 공식적이고 네. 발표 이런 거 하시고 X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해외로 비교하면 그 트럼프, 맞아요. 예, I'm bac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막 그렇게 파포 지난번에 하듯이 직격. 그러니까 의제를 던지고 사람들에게 논의를 한번 해보자.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게 아니라 설탕세는 어떻습니까? 네. 예, 비거주 주택에 대한 뭐 보유세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양도세 다주택자 음.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거 예, 그거 없다. 예, 시한 끝내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던져봐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죠. 근데 저는 가장 놀랐던 거는 사실 이번 서울시장이 그 선거가 무조건 부동산이 가장 1번 이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통령 말대로 냉정하게 지금 전국에서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서울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서울에서도 강남 3구와 마용성만 문제인 거지 사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영향 크지 않습니다. 네. 네, 변동폭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거기가 표가 오히려 강북은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이렇게 안 올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사다리처럼 계층화돼 있기 때문에 예. 마용성으로 옮겨가는 쪽 있죠. 그 밑단에 계층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아래서 이게 갈아타게 하려는 거기까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에요. 네. 강남, 서초, 송파는 저 위에 있는 거 당연히. 이제 그거를 이제 투기로 볼 것인가, 네. 투자 상품을 볼 것인가, 아니면 거주로 볼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이제 해법을 던지면서 하는. 저는 놀랐던 게 사실 이 문제를 지금 선거 3개월 남았잖아요. 야 사실상 그러네요. 6월이면 그렇죠. 이제 네. 석 달 남은 거예요. 네. 이제 예비후보 등록해야죠. 네, 6월 초니까. 지금 오늘이 2월 2월 3일이죠. 3일이니까. 네. 오늘 정확하게 이제 4개월 남았죠. 그렇죠. 그럼 선거까지는. 오늘부터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을 하고 2월 20일에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대표란다. 지자체장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2월에 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3월부터는 이제 공직자 사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3월 5일에. 네, 예.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는 이 이슈를 던지는 게 진짜 불리한 거예요, 원래. 네, 왜냐하면 결국 세금을 건드린다는 문제 때문에 네. 야당은 이걸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세금 폭탄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공박하려고. 네, 예. 그리고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냉정히 말해서 우리는 찬성할지 몰라도 네. 당위성으로 찬성할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의 모든 전쟁은 세금 전쟁이거든요. 예, 조세를 거두면 조세 저항이 바로 나와요. 그게 좋은 세금이든 나쁜 세금이든 간에. 네. 예, 왜냐하면 자기의 사유재산을 침탈한다는 그런 느낌. 아니 그래서 5월 9일 날이 시한인데 그 양도세 그 중과 유예 또 연장할 거다. 뭐 그런 못 할 거야, 안 할 거야. 야, 당장 내일 모레가 지방선거인데 그렇죠. 민주당이 그걸 하겠어, 받겠어? 절대 못 해. 버텨. 이런 분들이 많다. 그렇죠. 절대 저 유예 또 해주는 일은 네. 없다. 네. 이제 이런 것을 시장에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1시간 전에 그런 트위터를 올렸죠. 또 올렸대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 아, 명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명확한 게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부동산 정책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세금도 부과할 거고 이게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있는 세금을 유예했던 정리- 그렇죠. 것들을 다시 시행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이게 언론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이 양도세 중과하는 것을 부과한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니까 그것은 사실 잘못됐다라고 바로 잡는 계속 트위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좀 이 어떤 뭐랄까 청와대 소통 방식이나 혹은 그 언론의 그 이제 의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게 되게 폭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SNS 정치하는 것이 누가 보면 되게 가볍다. 그리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하냐라고 하지만 청와대 네. 출입 기자 입장으로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에요. 그렇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궁극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이 어때? 의중이 뭐야? 대통령 대통령 입장 생각이 뜻이 뭐야? 뭐야? 네. 그건데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 계속 올리잖아요. 그게 정말로 본인의 내심이든 아니든 어떤 뭐 말을 올림으로써 그 기자들이 취재할 포인트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렇죠. 그 청와대 출입 기자도 이런데 사실 국민들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SNS로 소통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 진보 진영이 집권했을 때 늘 좀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서 부동산가가 폭등,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급등했죠. 급등을 해서 큰 논란이 됐고 결국에 이 문제 때문에 정권을 내준 거다라는 분석도 이제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도 또 그렇게 흔들릴 거냐? 아마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메시지 중에 전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공약 이행률 95%. 그래서 그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당신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불리할 거다. 그리고 그 엄청난 세금을 실제로 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일을 반드시 보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선거에서는 못하겠지 맞아요. 하는 네. 거는 부동산 쪽 이제 소위 말해서 부동산 측 상류층들이 기득권이에요. 그럼요. 우리 예. 사회에 그러니까 언론사면 간부, 검찰이면 고위직들, 네. 판검사 다 서초동에 살아요. 거의 다 서초동에 살아요. 법조인들, 의사, 부부들 네. 네. 다 우리 사회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서초, 강남, 송파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건드리면 전통적으로 정권의 이제 밑둥을 흔들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때도 포함해서 네. 모든 정권에서 이 이슈는 솔직히 잘 못 건드렸어요. 근데 이거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 굉장히 이거 큰 용기예요. 그 어제 이준석 의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러면 정부 안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집 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한다고 되겠냐.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SNS 정치를 협박 정치에 해서 집 팔라고 막 지금 강박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정부 제가 이거 또 시작인데 제가 단칼에 짜쳐. 네, 이거는 또 시작이죠. 빨리 이 정리. 대통령님 선에 가기 전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주가 정리하는 걸로. 두개 하나. 네. 이준석 대표 뭐라고요? 네. 다주택자금 팔 거냐고요? 네. 이 제도는 뭐냐면 우리나라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대통령이 지금 코스피 5천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주택 하세요. 하는데 원칙대로 다주택을 가졌을 때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내라고요. 누가 팔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세금이 2주택, 3주택인데 예를 들면 뭐 양도세 비율이 뭐 5%, 8%씩 올라요. 근데 나는 죽어도 8% 내도 나는 3주택 있어야겠어. 가지시라니까요. 그치. 대신에 그거를 세금을 1주택자랑 똑같이 가지면서 3주택 가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에서 그 대학교 다닌 사람이 왜 아무것도 모릅니까? 하버드 아니야? 제가 보니까 하버드 H대. 네. 그러니까 하버드 나와도 네. 정말 미국에서 알아야 될 제도는 하나도 모르고 나쁜 것만 배운 거예요. 주워 드는 거 갖고 와서. 그러니까 핵심은 주택을 보유하느냐가 쟁점이 아니라 보유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전 룰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만 네.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자본주의 국가 다 똑같은. 미국은 보유세 같은 거 1주택도 1.4%까지 가요. 네. 우리 지금 0.4에서 0.6 올리는데 이 난리잖아요. 네. 더 심한 미국은 사회주의지 그러면. 미국 요새 가서 사회주의 많이 나오네. 네, 공산주의라고 욕하세요 가서. 네. 그래서 사실은 투기성 부동산을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뭐 100억 있으면 집 세 채 있을 수 있죠. 있죠. 왜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네. 내가 그만큼의 필요한 어떤 뭐 집을 살 수 있는데 근데 돈이 없는데 그만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투기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부동산이 올라서 그걸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해서 이게 투기성인지 아닌지를 잡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부동산을 청와대에 있는 어떤 참모들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금 올렸을 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파는 거고 네.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부동산을 팔아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권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도하는 거죠. 유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곧 시행이 될 텐데 당신들 그 정책이 시행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세금 내기 싫으면 일단 팔아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당신들 세금 부과하는 거를 막아주겠어. 그렇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반드시 세금 내야 돼. 이 메시지를 대통령이 시장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도 시장이 누가 반응하는지를 지켜본다. 대통령은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으면 이 정책이 안 먹힌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165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25명인데 그 중에 강남 4구 송파까지 합쳐서 보유한 의원이 20명이다. 그중에는 11명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지켜보시오. 그렇죠. 지켜보고 이 사람들 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면 버티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세금을 안 내. 그럼 탈세예요, 탈세. 그렇죠. 네. 탈세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자산이 많으면 그에 대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금은 안 내고 꼼수를 부려서 투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잡아낸다. 거기가 이제 방점이 찍혀 이제 있는 뭐 거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이게 집값이 잡히냐 안 잡히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집을 네. 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사야 되냐 신혼부부, 말아야 되냐. 신혼부부.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집을 안 사고 있거든요. 네. 버티십시오. 네, 네. 좀 버티고 있어요. 금매 나옵니다. 아니 금매가 지금 어제 석간만 하더라도 나왔죠. 강남에서 뭐 10억씩 떨어진 집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늘 또 오후에 나오는 신문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싶습니다. 하나만 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은 진짜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수주의를 자처하잖아요. 보수주의가 뭐냐면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을 쓸 때는 보수는 그러니까 차별적 노동, 열심히 일한 사람이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적은 돈을 줘라. 이 차별을 네. 공식화시켜서 정당화시킨 제도를 도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본주의 원리가 노력에 따라 차등의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기가 깔고 문대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먼저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서 10억 20억씩 얻는 게 그게 노동입니까? 그게 자본주의에 맞는 노동이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금 말했잖아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는 지금 몇 천조가 부동산에 파묻어 있거든요. 이러면 자본주의 나라 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투자 상품이 사실 100번 양보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고 차익을 얻는 건 인간의 이기심이 있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해버린다니까요. 그 돈을 깔고 앉아가지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예요. 상류층 몇 명이 그 튕겨가지고 몇 억씩 먹고 자기 은퇴 자금하고 용인으로 이사가고 강남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은퇴하면 좀 싸니까 그거 팔고 강남에 아파트 팔면 한 20억 남아. 용인으로 좀 더 싼 데 옮긴 다음에 용인에서 20억 차익 가지고 자기 노후 보장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 20억 어디서 나옵니까? 밑에서 개미들이 떠봤던 거 다 그걸 투기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돈이 그렇게 돼요. 그런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게 우리 이정주 기자의.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벌더라도 주식시장 삼성전자를 사든 하이닉스를 사든 네. 우리 기업에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제가 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에 그래요. 투자를 하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배당 과세 투기하지 낮춰준다고 말고. 하잖아요. 네. 배당 분리과세 해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노후를 이제 편하게 지내려면 계획하시고 네. 우리의 기업도 성장하고 우리 나라도 성장하고 국가도 후생도 늘어나고 본인도 여유로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네. 그게 딱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역대 보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거기는 국민연금 401k 같은 거 보세요. 연금이 강제 편입돼요. 잠깐만 오늘 주식 시장이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올랐습니다. 또 다시 올랐어요? 오르고 다시 5,400 올랐어요? 오고 있어요. 네. 개미들이 엄청 샀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이제 떨어질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이다 해서 이제 파악한 거죠. 지금 막 이제 개미들이 엄청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은행에 묶여 있던 자산들이 29조인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 옮겨갔다라는 언론 자, 보도도 있기 때문에. 5,200 다시 선 오늘 200포인트 올랐어요. 아, 어제 샀어야 되는데. 5,194.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못 샀네. 어제 판 어제 사람들이 들어갔어야 응원의 되는데. 일표죠 지금.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정주 기자 오면 꼭 이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주말 집회 어땠나? 10만 모였습니까? 한동훈 대표 집회 몇 명이 나왔습니까? 아 10만은 저희 네. 질문한 게 구독자가 10만이 됐습니다. 10만 됐어요? 네, 10만 됐습니다. 야, 박수! 저희 10만은 구독자가 야, 우리 10만 구독자를 구독. 야.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이정주는 10만 이정주로 불러줍시다. 감사합니다. 아, 그 한동훈하고 비교되기 있어서 10만 빨리 20만 돼야지 네. 들어. 아, 안 되겠네. 네, 근데 제가 다녀왔잖아요. 네, 다녀왔죠. 제가 토요일에 또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진짜 여기도 적당히 뻥을 치셔야 돼요. 그 주최 측 적당히 수사- 뻥을 네, 쳐라. 아니 그 과장하고 싶은 마음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네. 무슨 10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여의도 제가 세이브 코리아도 가봤잖아요. 전에. 네. 세이브 코리아가 음. 마포대교 인근에 8차선을 다 점령했어요. 그때 전체를 다 점령해서 저 끝단에서 이 끝단까지. 그래도 그때 모인 게 2만인가 3만이 안 나온다고 나오고 있어요. 보도에. 그 전체를 다 잡아도. 근데 여기요? 한쪽에서 차 쌩쌩 잘도 다녀요. 진짜 차로 4개인가 3개 잡았어요. 딱 그거 잡아놓고 10만이라고. 아니 그렇게 많이 10만 할 것 같으면 다 잡지 그랬어요. 그러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10만 모이잖아요. 네. 8차선 다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처음부터 3차전 잡았어요? 그러네. 네. 왜 겸손하게 3차선을 겸손해, 겸손해. 여기서 뭐 3차선 해가지고 여기서 광주까지 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본인들도 10만 안 모일 걸 아니까 차선을 작게 잡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진짜 맥스 8천. 그렇구나. 맥스 8천. 네, 8천에서 만 진짜 이게 많이 기자들의 눈이 좀 사실 좀 정확하거든요. 경찰 왜냐면은 추산은 6천 명이던데. 네, 집회를 많이 가보기 때문에 진짜 맥스. 대충 딱 보면은 네. 나와요. 각이 나온다. 네. 예. 자, 근데 한동훈 대표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음. 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추우니까. 그저 토크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바쁘셔. 네,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보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 사람들 들어보잖아요. 네. 진짜 이거는
진짜 뼈 때리는 말인 게 한동훈 전 대표 때 이런 말을 해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가면 괜히 자기가 선동하는 것 같고 뭐 본인 이해관계자잖아요. 네.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안 나갔다. 그럼 글도 쓰지 말아야죠. 글도 쓰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서 감사하다 지지자 겹치를 이런 결집해서 글도 쓰지 마세요. 네. 근데 글을 또 썼잖아. 네, 글을 쓰려면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안 나오려면 그냥 집에 찌그러져 있으면 돼요. 근데 집에서 글을 쓰고 사람들은 엄동소란에 발발 떨면서 그렇죠. 네. 그 본인 주장으로는 10만 명을 괴롭힌 거 아닙니까? 저는 8천 명을 괴롭혔다 생각하지만 네. 아니 근데 보면 집회 단상에 김종혁 최고, 김경지 전 의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갑재 대표 쭉 올라와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정작 나타나지 않고 제가 김종혁 최고한테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 한동훈 대표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컨셉이 장동혁 사퇴에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자인 본인이 좀 나오는 것은 좀 저한 측면이 있다. 제가 말했잖아요. 글은 왜 쓰냐고요. 그러면. 이해 당사자가 여러분 결집하십시오. 우리가 결집이 필요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지금 시킨 거 아니에요 뒤에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그 현역 의원들은 아무도 안 온 거죠. 그렇게 안 봐야 왔죠. 되는 예. 거죠.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비주류 비당권파들이 모여서 일종의 이제 성토 대회를 한 건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무고한 게 밝혀지면 나는 책임지겠다. 사퇴하겠다 이 소리죠. 대표 사퇴하겠다 이거 네.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방점이 네. 뭐 내가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경찰 수사를 하자의 어.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책임보다는 수사. 네, 그리고 이게 기사가 한경에서 나왔는데 네. 그러면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했던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던져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걸 써라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던져줬겠어요? 왜 던져줬겠어요? 그냥 그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보이죠. 우리 경찰 수사 간다 너네 계속 네. 이렇게 하면 예. 가 보자라는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누가 이기나 한번 예.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뭐 한동훈 대표도 뭐 사실 이게 뭐 하긴 하지만 네.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거죠. 자꾸 집회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1년 3개월 동안 기다렸던 요새 최근래 사연은 제가 좌파 태극기잖아요. 좌파 태극기. 제가 이 장동혁 대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멘트는 갑시다 수사로. 제가 그렇게 고소하라고 했을 때 안 하더니 수사 갑시다. 네, 네. 제가 여기 취재 편의점 나와서 네. 여기 와서 제가 처음 말했어요. 1년 3개월 동안 그 시점이 1년 3개월이 첫 단이 여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네. 저 고소해달라고 제가 1년 3개월째 노래를 부르고 있어. 노래를. 여태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도 이번에 본인도 고발된 게 있대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잘 걸렸다 너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예요. 누가 던져주니까 바로 그렇게 받았대요. 네. 나도 사실은 이 관련해서 그 뭐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이제 한동훈 지지한 쪽에서 고발된 게 있다. 네. 내가 이거 혐의를 회피하면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 거 아니야. 내가 한동훈을 사심으로 친 거 아니냐고 의심할 거 아니냐. 알겠다. 네. 나도 수사를 받겠다. 자 갑시다. 갑시다. 네. 경찰서로 다 같이 네, 갑시다. 한동훈 대표님 그 잠실 그 어. 토크호소 때 경찰 대동하고 갈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그 국민의힘 의총장이 상당히 격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너 나와봐. 나왔다 왜 어쩔래? 사실상 이 친한계 그다음에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이제 불렀는데 여기는 의총장인데 원외 지역위원장 왜 와 있냐 나가라 해서 이제 중간에 나간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남양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서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원외 질의응답하고. 최고위원들이죠. 그렇죠. 네. 뭐 상당히 이제 사태질까지 오가고 뭐 굉장히 뭐 격하게 일촉즉발의 그렇죠.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제 김용태 의원이 그 재신임. 저 재신임 묻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원직 걸 거냐 김민수 최고 당신들은 말하죠. 의원직을 걸 거냐라고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일파만파 가는 건데 어제 이거 말고 또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갔는지 혹시 멱살잡이 드잡이도 했나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취재해 보니까 네. 그 한국일보 저 기사 나오는 거랑 저도 취재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했거든요. 네네네. 저거는 이제 기사 쓴다고 밤에 좀 더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의총장 들어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어제는 그 장동혁
대표가 좀 작심하고 들어왔대요. 장동혁 네, 대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 의총 때 그 정의용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친한계들 계속 그 적반하장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한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수사 들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진다니까요. 지금 명의도용 거의 사실상 네. 확인이 된 상태예요, 당무감사에서. 근데 저는 무슨 깡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검사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 공식 제안합니다. 친한계 연임 포함해서 네. 한동훈까지 아니, 지금 검사 부인도 다 봐주는데 예, 검사인데 모아서 뭐. 수사 들어가서 만약에 명의도용이 네. 아니다, 네. 진짜 무죄였다. 네. 제가 기자 은퇴할게요. 맞아, 맞잖아요. 기자 은퇴 또 나왔다. 아니 진짜 맞잖아요. 의원님들 의원직 은퇴하십시오. 제가 이게 등가에 갇힌지 모르겠다. 네, 이거 예. 너무 야박한가? 탈당하세요. 의원직은 사퇴 아니야? 예, 예. 네. 의원직 사퇴. 네. 아니, 다음 총선 불출마. 내가 많이 봐줬다. 바로 사퇴까지 좀 그렇고. 네. 다음 불출마. 예. 친한계 의원들 16분 있죠? 네. 예. 이번까지 하시고 내가 많이 봐줬다. 나는 네. 바로 은퇴할 테니까 이번까지 하시고 다음 네. 총선 16명 싸그리 불출마. 16명 싸그리 불출마. 예. 예. 만약에 제 말이 맞으면 명의도용한 게 유죄 나오잖아요. 예. 명의도용 그리고 업무방해 예. 유죄 나오잖아요. 예. 불출마해 주세요. 아 근데 선배 그 명의도용한 게 그 밝혀지면은 네. 그 어차피 공천을 못 받아요. 아, 그럴까요? 어차피 근데 이제 끝나. 근데 그 16명 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몰랐다. 어차피 비례예요. 비례가 많아요. 네, 다 친한계. 비례여서. 아니 뭐 배현진, 박정훈 이런 분들 있으니까 이번에 송파 비었어요. 송파 여러분 오십시오. 자, 이 다음 국민의힘 분들 송파가 비었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적반하장 허세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팩트가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제 그제 보수 인사들 좀 만났거든요. 국민의힘에 이 소리 하더라고요. 내부 인사인데 네. 진짜 제가 웃긴 게 자기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야, 이 기자님. 진짜 내가 다 우리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언론 개혁해야 됩니다. 조중동. 특히 조중동이 제일 심하대. 너도 맞아보니까 알겠냐 임마. 약간 이런. 그래서 고성국 TV 이런 데 나가는 거야. 네, 그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 네, 이해가 이런 거 된다. 있죠. 네, 한번 당해보니까. 동병상련이다. 네, 이 조중동의 이 매운맛 당해보니까 막 네. 사설의 뺄셈 정치 뭐. 뭐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 탈당시키는데 누가 뺄셈 정치라고 합니까? 네. 네가 잘못해서 나가지 다 이렇게 뭐 네. 나가서 예를 들면 수사받고 뭐 네. 의혹을 명명백히 밝히고 밝혀라. 오라 막 사설 네. 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왜 한동훈한테는 나가서 밝히고 오란 말을 한마디 안 합니까? 나가서 밝히고 와야죠. 네. 토크 콘서트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가서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고 오세요. 네. 그 제가 궁금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아까 뭐 완전히 작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시청장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 당원 게시판 당계 사건이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의총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의 결정적인 결정타는 이 명태균의 황금폰이고 우리 그 박형광의 보도가 보도가 결정적이었다라고 명태균 게이터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당계가 계엄 선포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장동혁 그쵸. 대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논리인 거잖아요. 네. 그 너가 윤석열 욕해서 윤석열이 화나가지고 계엄했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한동훈이 자극해가지고 네, 빡쳐가지고 그렇죠. 계엄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사실 결집하려고 하는 거죠. 지지자들 결집하려고 예. 하는 거. 그 내부 프레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는 예.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네. 이 말은 허투루 듣게 한 게 심지어 그 당에 이제 보수 사람 관계자를 만나보잖아요. 실제 그런 말해요. 뭐 본인들도 네. 그 윤석열의 입장문에 나오잖아요. 뭐 그 보면 그 일종의 야당에 네. 당시에 민주당에 뭐 줄탄핵 뭐 예산 삭감 에이 그거 아닌 것 같다. 네. 본인도 그렇게 해요. 단계는 맞는 것 같다. 본인들 생각에. 네. 본인들도 윤석열이 계엄해서 죽을 것 같은데 윤석열이 왜 계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무슨 줄탄핵으로 하냐고. 줄탄핵 그 전부터 야당이 그렇게 따지면 계속 그 전년도 방해한 거예요. 방해가 만약 방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네. 그걸 왜 갑자기 2024년 12월에 계엄을 합니까? 근데 2024년 12월에 네. 단계가 나왔죠. 단계가.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복수의 의원들이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자신이 계엄 옹호, 내란 동조, 부정 선거와 같은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
에?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단계는 3,000명 보는데 그 뭐 어떻게 그게 여론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외원 확장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고 따라서 외연 확장은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건데 지금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로 황교안이다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분인데 황교안은 부정선거에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실제로 의총장에서는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미 시작했다고 봐요. 장동혁 쪽에서 네. 실제 제가 취재해 보면 어떤 말이 도냐면 이제 중도 드라이브 세게 걸 거다. 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제 특징을 알아야 돼. 우리가 뭐 어차피 그 이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이분이 정말 껍빛단장. 말 그대로 낮에는 빨치산 밤에는 국군처럼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권력의 화신이잖아요. 걸어왔던 길 보면 예전에 대전에 박범계 뭐 등등 그쪽 민주당으로 타진한 다음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궐로 들어와서 친한계에서 사무총장까지 하다가 친윤 뭐 윤호긴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걸로 보면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이제 좀 더 우리가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훈을 지금 쫓아냈잖아요. 네.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당의 왼쪽에 빈 공간이 생겼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왼쪽에. 네. 그러면 이 전에는 장동혁 대표가 왼쪽으로 좀만 가잖아요. 바로 한동훈이 나올 거야. 왜? 그래서 장동혁 대표님 제 말이 맞죠? 네. 안에서 또 그 소리 할 거라고. 뭐 5.18 묘지 가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꼴보기 싫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제명이 됐잖아요. 네. 그 제명시킨 거고 이제는 그 모든 공이나 과가 본인한테 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방금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중도 드라이브. 네. 벌써 이제 윤호겐 난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엊그제까지 해놓고 네. 이 코스프레를 엄청 세게 걸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선거 앞두고 뭐 2월부터는 시작한다라는 소문이 작년 연말부터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별로 낯설진 않아요. 네, 근데 올게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신이 그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서 정말 막상막하의 변신을 하고 있어서 야 이게 그 대중에게 주는 뭐 기자들이야 이미 그의 이런 태도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은데 대중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지 이거는 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지 속지 않을까 말아야죠. 알고 라는 있어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합당 문제 계속 민주당 내부에서 뭐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정주 기자 세게 취재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국에? 아, 예,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귀결될까? 예. 그러니까 저의 조심스러운 관측으로는 저는 합당이 좀 미뤄지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그 약간 여진 있는 합당이 될 거다. 지선 전에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뭐 당인의 당직자 등등 전화를 좀 돌려봤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의원들의 어떤 이건 다 차치하더라도 당직자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 지금. 왜냐하면 결국은 몇 명이 됐든 당직자가 중앙당의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지방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네. 왜냐하면 합당을 해주는 거라서 이건 흡수합. 전부 근데 좀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네. 그만큼 합당이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는 거라서 누군가는 거기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쉽지 않은 이해관계를 조정할 만큼 정당성과 명분과 힘이 있어야 된다. 원래는. 그래서 합당이 쉽지 않습니다. 네. 원래. 예. 그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어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취재를 쭉 했는데 야 이거를 그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기사를 썼냐. 싸움을 예. 붙이죠.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제 유구한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자체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만들었을 때 이 정당의 이제 기본 툴 자체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 자체가 박정희 독재에서 사형까지 그리고 실제로 현해탄에 빠져 돌아가실 뻔하기도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정당이고 이 정당에 민주화 운동을 헌신적으로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이분들이 쭉 만들어가는 과정도 민주주의 역사에 있고 거기에 또 조국혁신당도 비슷한 칼라의 이제 정당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합쳐서 더 큰 힘을 낼 거냐라는 건데 중도 보수 쪽에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냐? 특히 이제 중도 보수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극렬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갤럽 조사를 종합해 보면 진보일수록 찬성, 보수일수록 반대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지도부가 잘 빌드업을 해서 이를테면 정말 그 자연스럽게 합당 논의로 갔더라면 이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던져지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일파만파 논쟁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박형원 기자는 취재해 보면 그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진보 진영일수록 찬성, 네. 반대 진영일수 보수일수록 반대. 그 이 말이 뜻은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는 저쪽에서 합당하면 불리하니까 그리고 진보는 어쨌든 합당을 하면 유리하게 간다. 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이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합당이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좋은 선택이고 그리고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PK에서 좀 지지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PK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합당 자체에 대해서 뭔가 지금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만 네. 합당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요런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함께 갈 정치 집단이기는 한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네. 지금 살짝 패가 꼬인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이 패를 잘 풀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었다. 실제로 최강욱 변호사에 대한 성향, 그다음에 활동들을 파악하면서 실제로 민간인 사찰해오는 이제 흔적들이 쭉 나온 건데요. 이러고도 방첩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방첩사, 과거에는 기무사, 그렇습니다. 국군 정보기구 네. 뭐 이렇게 많이 불렸었는데 윤석양 이병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폭로를 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군 내부에 원래 뭐 어떤 첩보나 그러니까 방첩이니까 말 그대로 간첩들을 그렇습니다. 이제 방어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정보 단계인데 사실 이런 국가 정보 기관이 있게 되면 이걸 독재 정권, 특히나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내부 입단속하는 용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첩사 개혁 문제가 늘 딜레마가 있어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도 정보기관을 많이 굴리잖아요. CIA도 굴리고 네. 따로따로 다 굴리는데 그거를 만약에 작동하지 않으면 국외에 있는 뭐 산업 스파이나 우리나라 뭐 안보 문제나 이거를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적어도 아직은 권위주의 정권 내에서 이런 어떤 정보기관을 냉정히 말해서 운용할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네. 이렇게 민간인 사찰하잖아요.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데 정보기관 진짜 많아도 민간인 사찰했다는 보도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큰일 나거든요. 네. 예, 말 그대로 저거는 한 사람 정보를 탈탈 털 수 있는 거라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흥신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까? 실제로 그 육필로 쓴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를 수집해서 청와대 등에 전달을 했고 최강욱 전 의원이 그리고 육사 출신들을 비리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다라는 걸 이제 정보 수집 활동을 해가지고 방첩사 내부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최강욱 변호사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서 막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 이제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다 떠나서 방첩사에서 민간인인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해서 취합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쓰려고 도구로 쓰려고 정보 취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과거처럼 조작 간첩 이런 걸 만들려고 했을까?
뭐 어떤 방식으로 이 내용을 쓰려고 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어쨌든 군법무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군 내부에 이제 인사들과 어떤 그러니까 최강욱 라인으로 여기서 보면 예. 최강욱 라인으로 포함되는 그 측근들, 그 친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계통으로 이제 인물도를 그래서 좀 확보를 한 다음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인사에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인사에 군을 장악하려면 2023년이긴 한데 네. 그 윤석열이나 김용현의 어떤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그런 인사들을 미리 쳐내야 나중에 계엄도 하기 쉽거든요. 그냥 그쪽 라인하고 소통했다가는 이 정보가 새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요 라인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최강욱하고 친했어? 네. 그 인간 관계성이라는 게 우리가 예외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게 첫 단계가 사실 인물 조직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최강욱 의원이 아무래도 네.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강성 쪽에 있었잖아요. 강성 개혁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최강욱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쉽죠. 육사들을 좀 쳐내는 어떤 그런 자기 조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최강욱 의원을 비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타겟이 육사에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처음 나온 문건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실 규명이 될지 군내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접근했었습니까? 접근했었죠. 네. 신천지 전문 CBS. 네, 저희 좀 저희가 네. 조금 근데 저희 그 교계 뉴스, 네. 저희 교계 뉴스 따로 있잖아요. 그 송주열 선배라고 네. 송주열 기자가 이걸 오래 팠는데 그 최근에 나오는 뭐 무슨 그 암호명 필라테스, 무슨 뭐 빨간 리본, 그러니까 네, 뭐 등등 있잖아요. 빨간 정당 가입하기. 네, 예. 이런 거 여러 개 나오는데 저희 교계 뉴스 쪽에서 조금 서운한 게 있대요. 어떤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가 옛날에 찾아보시면 1년 전에 기사 다 썼거든요. 근데 CBS에서 이재사 이재사 단독이라고. 그 대형 언론사들이 우라카이 하듯이 단독을 달고 툭툭 튀어나오니까 네. 물론 특검 조사하면서 나온 건데 이미 다 썼던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주목받고 있으니까 다시 또 저희도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특검을 통해서 저런 사실관계들을 쫙 밝혀야 되는데 어제 보도된 것만 종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신천지의 역사는 엄청나게 긴 게 한나라당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07년, 2008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할 때부터도 그쵸. 신천지가 10,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집단 입당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을 해온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맞죠.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더라.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뭐 일종의 이제 물타기 성격의 보도로 보이기도 해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랬어. 이렇게 접근을 했어. 뭐 이런 그렇죠. 차원의 보도로도 보이지만 네. 중요한 것은 특검을 통해서 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돼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을 끊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심플해요. 민주당에도 접근했다고 지금 기사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민주당 특검하면 포함해서 되겠네. 네, 예. 네, 다 근데 소속들이 한번 캐보게요. 장도영 대표는 아직도 반대합니까? 별 생각이 없는 신천지 특검에 대한 장도영 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신천지보다 한동훈 수사에 관심이 많아요. 한도만 패는 겁니까? 한동훈 수사에 관심이 많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단식하고 끝나고 지금 뭐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뭐 저는 세칭 뭐 이단 특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종교 단체들이 정치에 어떻게 결합을 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뭐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 오리무중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내부에서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합당과 관련한 논의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네.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네. 양쪽 다. 네, 지금 특검과 보면- 관련해서는 지금 네. 뭐
양쪽 다 바빠요. 바쁘죠. 예. 지금 2차 특검은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검사 출신, 판사 출신 한 명씩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둘 중에 어느 분을 선택을 할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지, 조국혁신당의 손을 들어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김건희 씨가 항소하면서 본인은 완전 무죄다라는 것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진한 수사도 해야 됩니다. 특히 김건희 씨와 내란과의 관계성을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나 지난 내란에 개입을 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재면에, 민주당은 합당 문제로 이렇게 각각 다른 의제로 지금 바빠가지고 실제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좀 유실 또는 그렇죠. 실종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본인이 띄워놓은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네.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당에서 아무런 그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 다 떠나서 지금 그 내란 청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자들이 놓치지 말고 계속 추적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놓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전재수 의원이 어제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냈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출마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부산은 네. 그 여론조사성을 보면 그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론조사상 전재수 네. 의원. 원래 좀 더 이제 탄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통일교 이제 국수본에 조사 받고 있고, 네. 특검도 지금 신천지랑 같이 묶어서 하면 2단 특검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지금 민주당이 냈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 저 한 명 가지고 네. 이번에 저 문제로 가지고 선거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물론 저는 수사는 그 특검이든 뭐가 됐든 선거와 별개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다만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그렇군요. 자, 오늘 방금 전에 뭐 헤럴드 경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도 집을 팔아라. 53명 가운데 20명이 부동산 증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청와대 들어가서 취재하셔가지고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 내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헤럴드 경제 기자에게 좋네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이준석 대표님한테 축하드려요. 이준석 대표님 그 어쩐가 관찰했네. 보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본인도 참여를 하세요. 같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네. 우리가 같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없애자.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해야지. 조롱하듯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아니면 또 안 했네 이렇게 놀리려고요. 그게 아니라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렇군요.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네. 안 되면 예전에 노영민 뭐 보니까 청주지만 팔았네요. 역시 안 돼. 쏘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비전을 보여줘야죠. 정치인 아닙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메시지였어요. 뭐 안 되라 안 되라 안 되라 뭐 되나 보자 되나 보자 되나 보자 계속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네. 방식으로 서로 비토하는 것은 건강한 정치 지형을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서로 저는 이런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나,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그렇죠. 되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정책 토의도 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로지 남 탓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안 되는 방향으로만 비토하면 그러면 결국 한국 정치는 후진적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씀을 어제 이재명 대통령 X를 통해서 강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언론 방송 마치고 청와대 가서 관련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 취재해서 내일 또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그리고 저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네. 저는 아까 이제 봤는데 그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하나 이견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집 안 팔아도 되죠. 세금 내시면 돼요. 그러게. 그러니까 저 기사를 이제 뭐 제목을 저렇게 짧게 쓰려고 했는데 내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준 메시지는 저게 아니라 그 전에 법의 취지는 그거예요. 가져도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저걸 팔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저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팔려고 하면 그거야말로 권위주의 정권이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남 분들이나 뭐 또는 부유층 분들이 우리 사회가 뭐 공산주의냐 독재냐 하는데 독재 아닙니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그에 맞는 세금만 내면 갖고 있어도 되죠. 네. 근데 통상 이렇게 하다 보면 세금이 과하니까 팔게 된다. 그거는 결과지 네. 당위가 아니거든요. 네. 아마 그러니까- 저 의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시인지 권유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그쵸. 해요. 네. 글쎄요, 뭐 헤럴드 경제가 도표를 짜놓은 걸 보니까 전자관보 김은혜 의원실 자료를 했는데 이 중에 보면 강남이 아닌 주택도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의도가 있는 기사인가라는 의심은 좀 드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